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 혹시 인구론 또는 문송이라는 신조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인구론은 처음 들어봤고 네. 문송은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이거는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송은 그 뜻이 맞고요. 인구론은 인문계 90%가 논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인문계생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등장한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취준생 10명 중에 7명이 타 전공자가 부러워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취준생들이 혹여 내가 전공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취업으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저희 잡정보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스펙이면 스펙, 자소서면 자소서, 면접이면 면접, 거기에다가 토탈 컨설팅까지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저희가 무료로 취업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왜 떨어졌나 시즌4 시간입니다. 네, 내가 왜 떨어졌을까 무기력과 박탈감에 빠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잡정보센터에 방문하셔서 고구마같이 꽉 막힌 마음을 꼭 풀어가시기 바라고요. worktv@ynaco.kr로 신청하시면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행운의 주인공이 왜 떨어졌나 시즌4에서 취업 컨설팅을 받게 될지 월요일 잡정보센터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그저 탈락 통보만 해올 뿐입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을 살펴보는 날인데 오늘 첫날부터 든든한 분이 또 등장해 주셨습니다. 위포트의 제갈공명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취준생 왜 떨어졌나로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취준생 김용구 학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김용구입니다. 국민대학교면 저랑 동문인 것 같은데 혹시 국민대 이남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혹시 아시나 했는데. 자, 일단 오늘부터 저희가 나흘 동안 용구 학생을 위해서 이제 취업 컨설팅을 진행할 텐데 정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자리에 신청을 하게 됐는지 먼저 한번 그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꼬박꼬박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네.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좀 찾아서 한번 들어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보면서 제가 이번 상반기에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면 한번 촬영을 나가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한번 좀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번 하반기에는 꼭 합격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꼭 하반기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용구실 스펙 점검과 지난 상반기 공채 지원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왜 떨어졌나 시즌4 세 번째 행운의 주인공 김용구 학생의 스펙과 지원 기한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구 학생은 대진대학교를 중퇴를 했고요. 2015년에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로 편입, 그리고 2017년 8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학점은 3.55 학점이고 어학은 토익 스피킹 레벨 6를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대외 활동과 경험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는 학교 수업에서 신청해서 나가는 대회긴 했지만 속도감과 안정성을 둘 다 보유한 일체 분리형 사륜 오토바이 아이디어로 한국대학 발명협회장을 수상을 했고요. 2012년에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조교로 활동을 했는데요.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를 동기들에게 알려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조교 활동 당시 수업 전 연습 문제를 풀어서 교수님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던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1등을 유지하며 조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IoT 프로젝트를 한 달 반 정도 진행을 하면서 팀원들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풀어나가면서 최종 평가에서는 완성도 높은, 가장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공채 성적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학생은 올해 상반기 8개 기업에 채용에 지원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상반기 공채 지원은 4곳, 수시 전형은 4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전자와 화학에 지원을 했지만 서류에 탈락을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직무도 정말 아쉽게도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공정 직무는 인적성에서 탈락, 그리고 KT 네트워크 기술 직무는 서류에서 탈락을 했고요. 이어서 상반기 수시 전형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코퍼레이션 생산관리 직무에 지원을 했는데 1차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한온시스템 학교 추천으로 받아서 지원을 했지만 서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 역시 서류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고요. SK 하이닉스도 공정 직무를 지원을 했지만 인적성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김용구 학생은 올해 상반기 총 8곳에 지원을 했는데요. 서류 통과는 4곳, 또 면접 탈락은 2곳을 했습니다. 과연 김용구 학생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이번 2018년 하반기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용구 학생의 스펙을 한번 들어보고 왔는데 저희가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을 점검하기 전에 용구 학생이 지원하면서 어떤 점들이 어려웠는지 한번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뭐 지원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나요? 우선 특정 부분을 이제 딱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모든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그다음에 뭐 인적성은 여러 개의 인적성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면접은 뭐 인성 PT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를 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제 스펙에 관련해서 평균 이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연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하고 시간을 쓰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을 취득을 안 했었고, 이제 지금 이제 고민 중인 것은 이제 토익 스피킹이 이제 곧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제 토스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6 점수를 지금보다 좀 낮은 점수를 받아도 그냥 그만할지 아니면은 7 받을 때까지 시간을 써서라도 한번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용구 씨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번에 상반기에 8곳을 지원을 했는데요. 절반은 좀 서류를 통과했고 면접 경험은 2번 정도 있습니다. 네. 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종까지 간 걸 보면 현재까지 왜 떨어졌나 시즌4에 지원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결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기찬 쌤, 용구 씨의 스펙 전반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때 기계과 전공 학생을 만났고 이번에 전자과 지금 학생을 만나고 있는데요. 용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패착 이유는 지원의 수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적었어요. 그러니까 메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도전하는 건 맞지만 LG도 이제 세계 계열사 도전이 가능하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제 LG 전자를 쓸 때 뭐 VC나 HE나 당연히 도전을 했었어야 되고, LG 화학도 이번에 채용이 정말 다양했거든요. 거기도 지원이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LG 화학을 안 쓴다라고 하면 LG 이노텍을 썼었어야 됐고요. 반도체 파트를 보더라도 지금 장비 업체들에 대한 도전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8장 정도를 지원하는 구직자, 그다음에 지금 용구 학생이 지금 취업이 이번이 첫 시즌이 아니고 본인의 나이를 봤을 때는 이번 시즌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공채 도전 자체가 너무나 적었던 게 패착이고요. 아마 좀 삼성에 올인하는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 시험 뚫었고, 하이닉스는 지금 수시에서 인적성이 안 됐나요? 공채에서도 공채. 네, 수시는 안 썼어요? 네, 수시는 썼었는데 그때도 인적성에서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SK 수시는 인적성 커트가 정시보다 낮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떨어지고 G셋은 붙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인적성 이번 시즌 본 친구들 알겠지만 G셋이 정말 쉬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낮은 인적성에 대한 경쟁력은 있지만 좀 어렵게 나오는 인적성에 대해서는 대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끌어올리는 작업. 이 두 가지가 좀 병행돼야 되고, 삼성 도전을 할 때
디스플레이를 쓴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전자로 턴해야 될까? 요 고민들 한 3가지 포인트 정도를 잡고 지금 시즌 오픈 전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기찬 쌤이 좀 패착 요인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용구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지금 30살입니다. 30이요. 네. 이제 또 대진대학교를 다니다가 국민대학교로 편입을 했는데 편입하고 나서 오히려 성적이 조금 더 떨어졌거든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우선 편입은 제가 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조금 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공학부도 이제 다양한 분야를 배우면서 저한테 맞는 부분이 뭔지 찾고 싶어서 편입을 했었는데, 제가 편입 준비를 하면서 전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진짜 거의 매일 학교 수업, 도서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맥 관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을 했을 때는 인맥 관리도 하고 이제 공부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에 있어서 좀 소홀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좀 성적이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지금 편입하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졸업 이후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후회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맥 관리면은 네. 이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친구들과 놀러 갔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로 포장이 돼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용구 씨가 편입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또 인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편입이나 성적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기업에서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용구 씨의 대응이 좀 알맞는지도 궁금하고 또 공백기에 대한 대응을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용구 학생의 문제점은 대진대학교 있을 때는 전공이 뭐였어요? 전공이 통신공학과였습니다. 통신이었죠. 네. 그러니까 통신에서 이제 전자로 이제 갈아탔는데 일반적인 회로나 뭐 기본적인 그 기초 과목의 이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편입을 했던 친구들은 성적이 떨어지거든요. 이유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편입 전에는 편입을 좋은 대학에 해야 되니까 그런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학업 관리를 대부분 타이트하게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근데 막상 편입이 되고 나서는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좀 느슨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 좀 떨어지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전적대에서 본인하고 경쟁했던 학생들의 수준과 편입 이후에 경쟁을 해야 될 학생들의 수준이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대부분 안 해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는 뭐 인맥 관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새로운 대학에서 제가 새롭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적응에 좀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덧대어 과거 전적 때보다 저하고 경쟁해야 될 학생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실패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구 학생의 문제점은 평상시, 그러니까 대충 학생들이 편입할 때 1년 정도거든요, 공백이. 근데 용구 학생은 편입하는데 그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만으로는 공백이 2년인데 아마 그 이전에 아마 또 시행착오를 겪었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 시기에 제가 좀 미진했던 부분, 또 편입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건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편입하고 나서 학점이 그다지 낮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 정도면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 삼성 면접장에서 제 학생은 3.77짜리도 이제 질문 받아서 학점이 왜 이렇게 낮냐고. 그러니까 이공계들은 학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 부분이 나에게 그런 과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나의 공학적 실력을 높이기 위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력의 시간 이런 부분들을 좀 노출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솔직하게 답하는 건 비슷한데 접근법이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 용구 학생은 편입 기간이 어느 정도였죠? 편입 준비 기간은 2년 정도 2년 됐습니다. 정도. 네. 하실 때 좀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때 편입 1년 차 때는 제가 그 전적대학교에서 1등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서 네네. 이제 처음 1년 차 할 때는 그냥 한번 혼자 해보자 학원 다니기는 했지만 혼자서 이제 영어 공부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성적은 계속 안 오르고 이제 탈락하고 나서 이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제 영어 공부 방법 자체가 아예 잘못됐었던 게 이제 좀 알게 돼서 그때는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합격을 하게 됐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용구 학생이
어떤 점이 좀 어려웠냐 물어봤더니 뭐 모든 부분이 어려웠지만 네, 네. 뭐 스펙도 좀 평균 이하라고 생각을 네. 했고 자격증에 대한 고민도 좀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레벨 6가 곧 만료되는데 네. 언제쯤 만료되나요, 이게? 8월 달에 8월 달에 네. 만료가 되고 이게 아까 했던 말씀 중에 뭐 레벨 6를 그 정도만 따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왕 딸 거 7을 딸 때까지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연구학생 우선 자격증이라고 하면 딸만한 자격증은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통신 관련된 자격증을 따가지고 전적대 학점과 연결시킬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회로 베이스로 지원하는 거니까 쓸 뭐 기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어학 관련된 부분은 8월에 끝난다고 하면은 어차피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점수가 150이거든요. 네. 이거 취득할 때 어느 정도 준비하고 스피킹 시험을 봤어요? 보통 한두 달 정도 하고 한 받은 달, 두 달? 점수. 네. 아, 그 정도는 되게 오래 한 거예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7 안 올라갈 것 같은데 6급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2주 정도 하고 6급 정도로 커버하거든요. 근데 한 달, 두 달이면 되게 오랫동안 지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부득불 나에게 연구학생에게 내가 좀 영업적 자질이라든가 경험이 있어서 CS 엔지니어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다 라고 하면 램이나 AMK, ASML 같은 외국계 기업들 도전을 위해 어학 실력이 올라가는 게 필요하고 본인이 만약에 뭐 SCM이라든가 이쪽으로 역량을 만들어서 지금 현기차 구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공계들을 구매 담당자로 뽑거든요. 그런데 가기 위해서 어학을 좀 높인다 이건 오케이인데 부득불 내가 CS라든가 기술 구매에 대한 타겟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더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취하도록 하고요. 편입 이유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아까 그런 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목표 대학에 대한 미련, 또 좋은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싶은 욕심, 뭐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단일 이유 하나 때문에만 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전적대에서는 전공이 통신이다 보니까 통신사라든가 통신으로만 스코프가 좁아지기보다 좀 하드웨어 파트에서 보다 넓은 도전할 수 있는 전공이 무엇일까 고민도 하게 됐고 더불어 목표 대학에 대한 미련도와 꿈이 또 생기더라. 이렇게 좀 멀티플하게 좀 다가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토스 준비가 2달 넘게 가면은 이게 좀 안 하는 게 나은가요? 토스를 2달 동안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피킹 시험이라는 건 다분히 기술적이기 때문에 네. 보통 한 2주, 3주 뭐 그 정도로 이제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2달의 스피킹을 투자할 만한 이유가 연구학생에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내가 전공이 뭐 무역 쪽이야. 무역 관련 자격증도 땄어. 그다음에 뭐 오퍼 무역상에서 알바도 했어. 그러면 이제 해외 영업을 천상 써야 되는데 내가 6급이야.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7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본인의 전공이라든가 과거 이력을 활용해서 상상이 힘들지만 일반적인 B2B 제조 영업, 해외 영업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연구학생은 원래 포지션이 여기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2달을 여기에 어학에 투자하는 건 저는 절대 비춥니다. 뭐 일단 레벨 6를 딴 적이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면 또 금방 따실 것 같고 또 아까 저희가 살펴봤을 때 서류 지원을 8곳을 하셨는데 네. 기찬 쌤이 뭐 지원 횟수가 말도 안 되게 적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8군데만 지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그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8군데도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쓴 편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는 제가 서류를 4군데만 지원을 네. 했었고요. 2배나 뛰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할 때는 좀 그래도 좀 다양하게 써보자고 해서 쓴 것이긴 한데 제가 좀 자소서 쓰는데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 별로 제가 관련이 없는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소서 쓰는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거 쓰는 부분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것마저도 그래도 한번 써보자 해서 지원을 했더니 대부분이 서류를 탈락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반도체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 아니고 지원을 하면 서류도 탈락하는데 시간 낭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서류를 좀 적게 쓰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반도체 공정 실습 같은 이제 좀 단기간에 좀 체험해 보면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 뭐 IT 쪽이나 이제 자동차 쪽을 좀 찾고 싶은데 그런 쪽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취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네. 저는 그 용구시가 좀 목표하는 곳이 있어서 지원을 좀 적게 했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이게 자소서를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그랬다고 답변을 하셔서 좀 놀랬거든요. 기찬 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 그냥 연구학생한테 묻고 싶은데 네. 그 4장밖에 안 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하반기 할 때는 그냥 디스플레이만 가고 싶다는 생각에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좀 쓸 수 있는 뭐 SK 하이닉스 이 정도만 썼었고 이번 상반기도 좀 디스플레이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쓸 수 있는 것만 써서 제출을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 학생이고요. 지금 현대모비스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석사고 전공이 통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신으로 석사를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디스플레이 업을 못 쓰고요. 통신 석사니까. 네. 반도체 쓰기도 녹록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통신사, 그다음에 뭐 LG 이노텍,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1차 벤더들, 통신 모듈 만드는 기업에 도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학교도 이제 좋은 수준이고 이 친구들도 보통 한 시즌에 20장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장을 쓴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은 어떤 친구들이 쓰냐면 네. 지금 제 학생들 보면 하이닉스 현직자예요. 네. 근데 하이닉스 현직자다 보니까 좀 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울드루키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볼 텐데 업무도 힘들고 네. 또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또 좋은 기업에 가야겠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카이 같은 우리나라 방산기업에 도전도 하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ASML 같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CS 엔지니어 말고 프로세스 엔지니어 쪽으로 도전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당연히 쓰죠. 네. 그런 친구들이 보통 한 4장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다니고 있는 친구들만큼도 자소서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이번 취업이 좀 어려워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스펙트럼을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향 안전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데 너무 좁게 보고 있죠.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그렇게 좀 집중하고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선 좀 큰 계기는 아니지만 제가 디스플레이 공부를 하면서 좀 전공 공부에 하면서 처음으로 좀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좀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다라는 좀 고집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학생이 네. 지금 이미 뭐 인턴을 네.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된 하청업체에서 6개월 정도 인턴을 했다. 네. 그리고 뭐 키즈 디스플레이 교육과정도 받고 또 그다음에 졸업 과제 자체를 패널 쪽으로 했다. 네. 라고 하면은 전자전공이지만 디스플레이 쓰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건 지금 없거든요. 개인적 맞습니다. 관심도죠. 네. 그러니까 연구학생을 뽑는다는 건 연구학생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감이라든가 관심도를 갖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회로공학 본연의 인베디드 프로젝트, 그다음 일반적인 회로에 대한 이론, 습득 이런 부분들을 알고 본인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면접장까지 갔다는 소리는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능성을 디스플레이 산업만 보지 말고 반도체로 트는 게 오히려 더 확률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 도전할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이력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DS 메모리를 틀게 되면 파운드리를 틀게 되면 왜 바꿨냐 이 질문을 받게 돼요.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도전했을 때는 떨어지고 나서 도대체 무엇이 더 보강됐었냐 이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연구학생 스펙의 가장 큰 약점은 지금 인턴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때 디스플레이에 대한 재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산업에서 인턴을 통해 떨어지고 나서 공정과 반도체 패널을 디스플레이 패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학업 과정에 노출이 돼야 되고 반도체로 턴한다고 하면 반도체 업계에서 인턴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반도체 공정 교육이라도 받아서 내가 배웠던 지난달의 공학 이력을 이제는 좀 반도체 업계에 저는 적용시키고자 한다. 당시 도전에 있어서는 저의 공학적인 이력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설득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 변수는 본인의 지금 관심도보다는 과연 이 여름 시간 동안 내가 어느 산업에서 이력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건 인턴이라든가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는 업무 경험을 쌓는 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자, 어쨌든 뭐 디스플레이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고 반도체 쪽으로 좀 확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하반기엔 좀 더 많이 쓰실 계획인가요? 이번엔 몇 배 이상으로 몇 좀 배 이상으로? 많이 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공상으로 보면은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직무가 있다면 어떤 직무 쪽으로 좀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 직무는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인 공정을 메인으로 잡는 거죠. R&D 파트만 두드리기에는 인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공학 프로젝트가 파워풀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학점도 낮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 학업 과정들을 봤을 때는 공정 엔지니어로 도전하는 건 유지를 하고 지금 현실적인 약점이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턴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연구학생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추천 인턴이라든가 본인의 별도의 인턴 도전을 빨리 최대한 가속화시켜 그 산업이 만약에 뭐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돼서 얻어 걸린다.
라고 하면 요거 가지고 턴 딱 찍고 그다음에 이번 시즌에 DS로 돌리면 돼요. 아,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인턴이라든가 뭔가 부가적인 이력을 만들 때 디스플레이 패널 업계와 관련되는 산업에서 만약에 인턴할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인턴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쪽으로 하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 재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재도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공정교육 과정을 추가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로 받는 거고 만약에 반도체로 만약에 내가 인턴이나 현장 경험을 쌓게 되면 반도체 팹에 들어가서 공정교육을 받는 거죠. 근데 저는 확률을 놓고 보면 제 바람은 DS 쪽으로 가는 게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이 길이 터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 학생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바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정리를 해드려야 될지. 정말. 그런데 아무래도 그 용구 씨가 공학도다 보니까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한 것도 좋은 자소서에 활용할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용구 씨의 프로젝트나 대외 활동 중에서는 좀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좀 좋을까요, 기찬 쌤? 그 아까 편입 이후에 진행됐던 IoT 관련 프로젝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좀 얘기해 줄래요? 네, 우선 그 IoT를 주제로 해서 열람실이 이제 그 자율 자석제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자리만 맡아놓고 시험 기간에 자리만 맡아놓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없어서 근데 공부를 하려고 왔더니 또 사람은 없는데 자리는 맡아져 있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의자나 이제 책상 같은데 센서를 달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이제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일정 시간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화면에 이제 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앉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었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학생 태ling 자체가 좀 잘못돼 있어. 면접장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 가가지고 뭐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거는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IoT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도서관이라는 배경을 한정 짓고 테이블에 압력 센서를 위치시키고 그 센서가 무슨 센서인지 이야기하고 센서의 감응을 활용해 가지고 근거리 통신은 블루투스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 지었을 거 아니고 외부로 했죠. 네. 그 외부로 진행됐던 인터페이스까지 고려해서 저는 학교에서 하는 그 바운드리 내에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접목시키는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고 그 과정들 속에서 연구학생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소서 내용들도 지금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자소서가 내가 붙었으니까 연구학생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건 합격 자소서니까 내가 이거를 꼭 활용해야겠다. 아마 다음 때 또 자소서 선생님이 와서 아마 얘기해 주실 텐데 이거 학점 관련된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아까 진행했던 IoT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려우고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인베디드 프로젝트 진행할 때 연구학생이 가장 어려웠던 공학적인 단계는 뭐예요? 우선 공학적으로 어려웠던 거는 이제 아두이노랑 이제 앱 인벤터를 통해서 블루투스 통신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두이노 소스랑 이제 앱 인벤터 소스를 변수만 같이 해주면 이제 통신이 될 줄 알았었는데 안 돼서 이제 뭐 소스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 안 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조교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딜레이도 맞춰야 되고 다른 알고리즘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공학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쓰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두이노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또 문과들은 잘 모를 텐데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보드기 때문에 공학 공대생들이 자주 쓰는 보드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보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인벤터나 아까 그 제가 보기에는 중앙관제 시스템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이 아마 어려웠을 것 같고 블루투스 말고 와이파이나 아니야 기존 통신과 연결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전적돼서 통신을 좀 공부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일조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자소서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학점 관리 잘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편입하고 나서 학점 왜 떨어졌냐 공격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 친구 학점이 낮은데 들었던 과정을 보니까 공학 프로젝트를 좀 열심히 진행했구나 라는 사인을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소서를 별로 잘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나 쓰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8장 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소서 대충 써도 되니까 많이 쓰는데 더 많이 할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쓰라는 건 대충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학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공계들은요. 내가 나를 항상 뽑는 이유는 공학도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뽑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에 도전하든지 간에 나의 자소서의 중심뼈대는 나의 공학도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본인이 인베디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신사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반도체 회사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전장기업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소서를 복붙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양산하기는 쉬워지죠. 그러니까 그런 자소서에 어려워지는 항목 때문에 지원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패착이기 때문에 저는 자소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양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양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빨리 지금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번 하반기 때는 더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30살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차곡차곡 진행하셔야 돼요. 네. 자, 이게 아두이노랑 에빅멘터가 어렵죠. 돈가라서 모르겠네요. 근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또 연구시의 좀 스펙을 보면은 한국 대학 발명 협회장에서 수상을 한 것도 있고 또 조교로 뭐 이랬던 것도 썼는데 이 스펙은 조금 굳이 안 써도 될까요? 이 발명협회는 아마 저학년 때 진행된 것 같은데 이건 실제로 샘플 만들었어요. 아까 오토바이 얘기 들리던데. 그 아이디어만 제출해서. 아이디어만 잡았죠?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메인으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공학적인 아까 얘기했던 IoT는 본인이 직접 보드 사가지고 센서 사가지고 매칭시킨 거니까 그걸 메인 에피소드를 쓰고 이거는 좀 차선책 정도? 그다음에 조교로 활동했던 건 아까 뭘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선 그 제가 듣는 수업 그 프로그래밍 언어였었는데 그 제가 아무래도 학부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그 교수님께서 한번 수업을 듣고 있지만 조교 활동을 한번 해봐라라고 좋네. 그 연구실 이름이 뭐예요? 한번 지금 까먹어서 지금 잘 기억이 그런 거 나지. 까먹으면 안 돼. 그런 거 까먹게 되면 그냥 거기 연구실에서 활동 안 한 걸로 되니까. 거짓말이 되는. 그 뭐 어떤 분야였어요? 분야는? 그때는 이제 좀 그 하드웨어 쪽으로 했었습니다. 이 바닥에 하드웨어가 어디 있어? 무슨 하드웨어라고 얘기하죠? 어떤 하드웨어예요? 그건 좀 더 다시 생각을 그러니까 알아야 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실에서 진행됐던 것 중에 아마 그 프로그래밍 언어 조교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그 연구실에 아마 과제 컨셉이 있었을 거예요. 그 컨셉을 지금 까먹은 것 같으니까 랩 선배한테 다시 연락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제 하드웨어 베이스의 학업 이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몰랐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했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마 그 통신과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기 때문에 통신하고 그닥 상관이 없었던.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인베디드 프로젝트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활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간단히만 정리하면 지금 나왔던 내용만 간단히만 정리하면 나는 회로를 전공해서 이런 일반 회로적인 이론 과목을 수강하고 거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랩에 배속돼서 내가 거기서 조교 활동을 통해 컴퓨터 공학은 아니지만 이런 기계 언어를 학습하기 위한 누리기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회로적인 부분들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귀합하여 구체적으로 보드를 활용해서 IoT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나는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이력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장 통신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공학도로서의 기본기가 탄탄하다. 이게 자소서의 메인 뼈대예요. 그러니까 뼈대 구조에 대해서만 잘 적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 이제 기찬 쌤이 전반적으로 스펙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원 전략도 좀 수정할 부분을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용구 씨가 하반기를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좀 지원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면 달별로 뭐 6월에는 좀 뭘 준비하고 7월까지는 뭘 끝내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우선 스피킹 등급을 다시 기존 수준으로 회복해야 되니까 그거 관련된 걸 6월 말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삼성은 붙었지만 SK 인적성이 떨어진 이유는 적성에서 어려운 수리와 추리에 대해서 본인의 해석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7월 말까지 8월 말까지 완료짓는다는 플랜을 짜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인턴을 디스플레이 쪽으로 할 거냐 반도체 쪽으로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공격적인 도전 그거에 맞춰서 부가적으로 내가 공정교육 과정을 어디로 받을 것이냐에 대한 도전 그리고 자소서 에피소드 구조화시켜서 이번 하반기에 50개는 써야 돼. 그러니까 그 자소서 구조를 빨리 잡는 거 그거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하지 마세요. 와, 네. 이렇게 깔끔한 진행은 또 그러니까요. 처음이네요. 기찬쌤 알파고 같아요. 진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용구 씨가 혹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있다면 빨리 하시죠. 네, 우선 그 이제 뭐 KT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뭐 제가 그때도 네트워크 기술을 썼었지만 좀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낮았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경험도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양한 분야를 쓰지 않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하반기에 새로운 분야를 썼을 때 면접을 가게 됐을 때 뭐 면접관님께서 뭐 왜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다 이제 지원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왜 지원했냐 그런 질문들은 사실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네. KT가 지금 본인이 한번 걸쳐놓은 게 있기 때문에 KT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네. KT가 할 수 있는 입사할 수 있는 확률은 5%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의 메인을 잡지 말고 네. KT는 여러분들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그러니까 기지국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채용이 있지만 통신 채용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지난 시간에 여기 나왔던 학생이 썼던 텔이나 캐논 같은 반도체 설비 그다음에 이번 SMS도 써야 되고 원익이라든가 주성도 재도전 해야 네네. 되잖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뭐 동부하이텍도 있고 LG전자도 본인 당연히 써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자체를 너무 좁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확대 해석과 네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과 일반적인 전자 부품 기업들에서 갈 만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넓게 보는 작업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도록 해요. 네. 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좀 대답해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더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더 궁금한 거라고 하면 제가 그 ASML이나 이런 장비 업체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영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주메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겁쟁이 같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못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ASML 인사팀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이력서를 받는 이유는 그 본사에 보내기 위함이니까 너무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네. 그거 그냥 한글로 쓴 다음에 번역해가지고 내면 돼요. 번역 본인이 하지 말고 영어도 잘 못할 거니까 뭐 주변 친구들이나 뭐 업체 맡겨가지고 그냥 번역해서 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괜히 그런 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아까 연구 학생이 저한테 한 질문이 아주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쓰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이번에 안 썼던 걸 쓰면 얘네들이 다 저번에는 왜 안 썼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누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메인이 아니라고 격가지라고 그냥 면접장에서 디펜스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런 소소한 부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도전 자체 초점을 맞추는 거죠. 주력은 본인의 공학적인 이야기예요. 네. 네. 자, 이제 뭐 기찬 쌤이 연기까지 하시면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시는데, 자 오늘 용거 학생 또 첫 번째 출연이라서 많이 떨렸을 텐데 오늘 좀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아, 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좀 간지러운 부분들을 많이 긁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찬 쌤이 마지막으로 용거 학생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당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죠. 이렇게 방송 나와서 전혀 떠는 측면도 보이지 않고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첫 방송인데 저렇게 티셔츠 하나 입고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방송하는 모습도 저는 멋진 것 심지어 같아요. 반바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마 용거 학생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입도 했고 나이도 많고 학점도 높지 않고 무엇보다 인턴이 없으니까 나는 어차피 그런데 못 가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요. 네. 공대생이니까 다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스펙으로 그러니까 내가 삼성 최종에서 안 됐다는 소리는 뭐야? 그거보다 밑에 있는 기업들 다 어디든지 지금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내가 다운시켜가지고 뭐 나쁜 데 가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어찌 보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삼성전자 협력사에 가더라도 거기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1억 만든 다음에 또 경력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요. 본인이 예전에 편입에 성공했듯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좀 스펙트럼을 넓게 보고 전향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 월요일만 되면 학생들이 똑같은 표정인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속 시원한 그런 맞아요. 표정을 갖고 돌아가시는 것 후련한 같은데요. 표정이죠.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리에 나왔던 것만으로도 용구 씨가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은 자소서 컨설팅이 이어지니까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찬 쌤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이락스 병행제. 이락스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이락스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철배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 대천동에 위치하고 있고 LED 조명 개발 및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노셈 코리아 사업장입니다. LED 생산관리 사무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1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 2,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말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청년 구직자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LED 생산관리 사무원 2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전남 나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빛가름동에 위치하고 있고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진국산업입니다. 신설 PVC, AL, 잡철 창호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총괄하는 공장장 및 2.5톤 지게차와 1톤 트럭 운전 가능한 부공장장 등 경력직 직원 3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나 경력은 공장장 5년 이상, 부공장장 10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말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경력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공장장 및 부공장장 포함한 직원을 3명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요. 피델릭스라는 기업의 채용 정보입니다. 피델릭스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반도체 테스트 엔지니어 신입 직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조 이상의 학력으로 전자공학 전공이 필수입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1일까지고요. 자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요. 저희 성남고용센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구직자분들은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준비할 것도 많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남고용센터에서는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일정을 소개해드리면요. 6월 5일 날은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취업 목표 정하기라는 주제로 하게 되고요. 6월 8일 금요일은 오전 10시에 면접 기술 습득하기, 또 6월 15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는 취업 전략 세우기, 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자기개발 능력 향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요. 2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일반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취업인 뉴스 코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리브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되면 이쯤 되면 또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데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주말 참 알차게 보내고 왔습니다. 저 토요일에는 부산에 해운대 갔다 왔고요. 우와. 일요일에는 한강에 텐트 치고 좀 휴식을 즐기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부산 해운대는 지금 가보니까 뭐 사람이 벌써부터 많습니까? 네, 이미 많고요. 뭐 선탠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미 막 물속에서 들어가서 여름을 많이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해운대 부산, 네. 놀러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하고 왔습니다. 일하러 해운대까지. 부산도 네. 많이 덥던가요? 덥기는 그래도 바닷바람 맞으니까 생각보다 안 덥더라고요. 근데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 그게 힘들더라고요. 태닝은 못 했겠네요, 일하러 갔으면. 서 있으니까 자동으로 네, 태닝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도 일하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바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일하니까 그냥 발만 살짝 담그고 얼른 올라왔습니다. 네, 부산까지 갔다 온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취업인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현재 100% 취업 시대, 취업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일본이 노동자들을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대전환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저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일본에서 좀 일손이 부족해서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일본 사회는 어디를 가더라도 일손 부족 현실을 곧바로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삿짐 센터 운전기사와 직원 부족으로 이사를 단념해야 하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상황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고령화 진전에 따라서 2025년에는 약 35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간병 분야는 벌써부터 비상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 노동의 형식일수록 좀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서 신세미 캐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6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의 이 개략적인 방향을 드러냈는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일본 하면은 굉장히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나라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바로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기능 실습생들의 체류 연장인데요. 현재 본국의 추천을 받아서 일본에 와 있는 기능 실습생의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에 따르면 이들은 최대 5년까지만 일본에서 해당 직종의 연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연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이 제도로 일본 기업들은 일손 부족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 이후에 연수 기간이 만료되는 실습생을 대상으로 최장 5년의 추가 취업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 조금 더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정부의 현 제도 때문에 돌아와야 했던 청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요. 기능 실습 제도와는 별도인 건설과 농업, 간병, 숙박, 조선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특정 기능평가 시험 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네, 이게 특정 기능평가 시험 제도 이게 어떤 시험인지도 궁금한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제도는 일본어와 기능평가가 포함된 시험인데요. 이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최대 5년간의 일본 취업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4월에 시행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일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내년 4월이 참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 현지에서 살려면 좀 일본어를 구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일본 취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일본어 수준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됐는데요. 이 기준도 이번에 바뀌어질 듯합니다. 통상 N1 최상 수준에서는 N5 수준의 5단계로 평가가 이뤄지는 일본어 능력 시험의 경우 합격 기준이 M4 이상으로 하되 건설과 농업 분야는 M4 수준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일본 정부가 내놨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N1부터 N5까지 이렇게 순차별로 등급이 되는 건데 저희가 뭐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뭐 N4다, N5다 이 정도의 감이 잘 안 오거든요. N4라고 하면은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는 수준인 건가요? M4 같은 경우는 300시간 정도의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일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언어 문제로 인한 일본 취업의 장벽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좀 일본 정부의 최종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먼저 일본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건설 분야에서는 78만 명에서 93만 명, 농업 분야에서는 4만 600명에서 10만 3천 명의 일손이 부족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특정 기능평가 시험 제도 도입을 통해서는 2025년까지 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받아들인다면 이를 통해서 일본 사회의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일본 정부는 치안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해왔기 때문에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서만 취업을 인정해주는 다소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제도를 좀 운영을 해왔는데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정책 전환이 추진이 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정한 전문성과 또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단순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또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외국인에 한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한 일본에서 기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고 또 가족도 동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해외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 기회가 좋은 기회로 다가갔으면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진행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산업통상자원부가 GDP의 1.5% 수준인 산업부와 산하공공기관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뭐 최근 17년 만에 최악의 취업 한파가 불어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소식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산업부는 일명 청년 고용 친화형 예산 및 투자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올해 6조 7,200억 원 규모의 예산 사업 중 11.3%에 불과한 일자리 연계형 사업을 50% 수준인 3조 3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서 민간 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예산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경쟁력 중심으로 평가를 했지만 앞으로는 경쟁력과 일자리 효과를 같이 평가해서 이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이나 고용 확대 계획을 보유한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예산이 증가가 되니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는 추가 예산 없이도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할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올해 3,900여 개, 내년 이후에는 연간 7,900여 개 등 총 2022년까지 5년간 총 35,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는데 취업 시장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아마 더 답답한 마음이 클 것 같거든요. 조금이나마 이 고용 시장이 좀 풀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외에 또 다른 움직임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의 경우인데요. 투자 여력이 큰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5년간 총 74조 6천억 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총 74조 6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감도 안 잡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전 비용보다 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건가요? 이는 17개 공공기관이 연평균 14조 9천억 원의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투자액인 10조 1천억 원보다 4조 8천억 원이 많은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신사업과 발전소 건설, 또 해외 발전 사업 등 분야에서 올해 17,000여 개, 내년엔 18,000여 개 등 2022년까지 총 88,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공공기관 채용 또한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산업부가 10개 기관 422명의 증원을 확정을 했고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6월 중에는 증원 규모를 더 늘려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관별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는데요. 산업부는 이 사업별 일자리 담당관 지정을 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작성해서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또 이를 예산 편성과 성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취준생들을 위해서 취업 한파에 맞설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고용시장이 안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인 뉴스도 취준생들을 위해서 알찬 뉴스와 정보를 한번 꾸며봤는데요. 다음 뉴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4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